안녕하세요. 엠버 사서입니다. 가을이 왔네요. 갑자기 추워지던 바람에 가을 없이 바로 겨울이 된 줄 알았는데 살짝 춥지만 그래도 가을 풍경은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을을 좋아하는데 특히 학교 다닐 때 가을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유난히 가을 단풍은 교정과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가을 전경과 어울리는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영문학자, 수필가, 번역가, 그리고 저의 교수님이시기도 하셨던 장영희 교수님, 그리고 그분의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릴 때 소아마비로 두 다리가 불편해지셔서 양팔로 목발을 짚고 다니셨어요. 몸이 불편하셨을 텐데도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난관을 극복하시고 다른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걸 이루신 분이죠. 몸이 아파서 힘들면 얼굴에도 그게 나타날 텐데 얼굴엔 그늘보다는 늘 작은 웃음을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말로만 듣던 유명하신 선생님께서 강의실로 나타나셨을 때 굉장히 떨렸던 것 같아요. 목발을 짚으시고 천천히 들어오셨는데 선생님 첫인상은 굉장히 예쁘셨어요. 검은 단발머리에 까만 정장, 화장기가 조금 있는 얼굴에 붉은 립스틱도 바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졸업을 하고 선생님의 장례식장을 찾아갔었죠.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많이 울적했지만 사실 한 학기만 배웠었기 때문에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울 거라 생각은 못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울컥 쏟아지더라고요. 선생님 얼굴을 사진으로 뵙는 순간.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예전에 선물로 받았던 선생님의 책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그 책이 오늘 추천해드리는 책, 문학의 숲을 거닐다입니다. 이 책은 선생님께서 2001년부터 3년간 신문 북칼럼 문학의 숲 고전의 바다에 게재하셨던 글을 모은 책입니다. 선생님 본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전 문학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이 책을 보면 웬만한 영미 고전 문학 책에 대한 개요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다시 읽다가 예전에도 읽었던 내용인데 다시 제 마음을 두드리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재미있게 읽었던 펄벅의 책들을 소개하셨는데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를 덤덤히 하지만 아프게 서술하시는 대목에서 한참 마음이 멍해졌습니다. 그 대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그 위대한 이름으로 내가 제일 처음 배운 우리말 글자는 오자였다. 아주 어렸을 때 펄 S 벅의 대지를 번역하시면서 끝없이 교정을 보시는 아버지 곁에서 어머니, 언니, 오빠가 원고 정서에 매달려 정신없을 때 심심해하는 내게 등장인물 오란, 왕릉 등 몇 개의 이름을 적어주면 나는 흉내내어 그 글자들을 써보곤 했다. 대지를 비롯해서 20권에 가까운 펄벅의 작품을 번역하셨던 아버지 덕에 내가 자라나는 동안 펄벅은 늘 이웃집 할머니처럼 친숙한 이름이었고 후에 내가 영문학도가 되어 처음으로 원서로 읽은 작품도
대지였다. 불후의 명작 대지 외에도 80권에 달하는 작품을 쓴 다산 작가, 여성으로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중국에서 자랐고 동서양의 벽을 허물고 인류 전체의 복지 사회를 꿈꾸었던 평화주의 작가, 자선사업가로서 우리나라에도 혼혈아를 위한 재단을 세웠던 인도주의 작가 등 펄벅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많다. 그러나 내가 읽은 그녀의 작품 중 가장 인상 깊은 책은 1951년 발표한 자라지 않은 아이다. 펄 S. 벅은 한국의 고아를 포함 국적이 다른 9명의 고아들을 입양했지만 그녀의 친자는 중증의 정신지체와 자폐증이 겹친 딸 하나뿐이었다. 그녀가 가장 어렵게 쓴 책이라고 고백한 자라지 않는 아이는 최고의 명예를 누리는 작가로서가 아니라 장애 자녀를 낳아 길러본 어머니로서의 체험을 마음으로 토로한 책이다.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행복감, 그러나 정신지체아로 일생 동안 자라지 않는 아이로 남게 되리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의 절망을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차라리 죽음이 더 편할지 모릅니다.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내 딸 아이가 지금 죽어준다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의 기대와 실망, 끝없는 고통. 그러나 그 딸에게서 배운 점을 담담하게, 그러나 그녀의 고백대로 마음속으로 피를 흘리며 서술하고 있다. 나는 그 누구에게든 존경과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 딸이 없었다면 나는 분명히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얕보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능만으로는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없음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론적으로 말한다. 나는 결코 체념하지 않고 내 딸 아이를 자라지 않는 아이로 만든 운명에 반항할 것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운명에 대한 반항은 무지로 인해 출산 전 실수로 장애아가 태어나는 것을 예방하고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교육받을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자나깨나 어디를 가나 외치는 것이다. 장애아에게 더불어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비단 부모의 책임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 국가의 의무라고 그녀는 역설한다. 우리 모녀의 모든 것을 바쳐 다른 사람이 이런 괴로움을 겪지 않도록 힘쓸 수 있다면 우리의 생애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희망에서 위안을 찾는다며 그녀는 책을 맺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며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나의 어머니이다. 기동력 없는 딸이 발붙일 한 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목숨 걸고 운명에 반항하여 싸운 나의 어머니. 장애는 곧 죄를 의미하는 사회에서 마음속으로 피를 철철 흘려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딸을 지킨 나의 어머니. 무엇보다 이 땅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는 것은 부모님과 내게 너무나 힘겹고 고달픈 싸움이었다. 업어서 교실에 데려다 놓고 밖에서 추위에 떨며 기다리시던 나의 어머니.
장애를 이유로 입학시험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학교들을 찾아가 제발 응시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사정하며 다니시던 나의 아버지. 아버지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문간을 서성이던 나의 어머니. 조금만 도와주면 나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제발 한몫 끼워달라고 애원해도 자꾸 벼랑 끝으로 밀쳐내는 이 세상에 악착같이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노벨 문학상의 위협도 그 위대한 이름 어머니에 비할까.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어디선가 본 책의 제목이다. 사회와 국가가 의무를 소홀히 해도 지금도 어디에선가 운명에 반항하여 싸우고 있는 장애와 자식을 가진 어머니들. 그 하나님 같은 어머니들의 외로운 투쟁에 사랑과 갈채를 보내며 나의 어머니와 그들에게 이 글을 바친다. 그의 노벨상 수상 연설문에서 윌리엄 포크너는 말했었다. 문학은 인간이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는가를 가르친다. 그렇다. 문학은 삶의 용기를, 사랑을, 인간다운 삶을 가르친다. 문학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치열한 삶을, 그들의 투쟁을, 그리고 그들의 승리를 나는 배우고 가르쳤다. 문학의 힘이 단지 허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도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떠나기 전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우선 소중한 지면을 내게 할애해준 신문사에 감사한다. 위대한 작품을 남겨준 작가들의 재능이 너무 고맙고 이번 학기 들어 꼭 2번밖에 보지 못한 나의 학생들, 변변치 못한 선생을 두어 걸핏하면 내 글의 소재가 되는 나의 학생들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글을 읽어준 독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